거지 같은 집안이 뭘 안다고. 평생 시장 구석에서 조림 요리나 만들던 주제에 그 말은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딸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로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더러운 걸레가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식당이나 하던 주제에 아랫사람인 며느리 교육에 입을 대지 말라는 것이 그 집안의 논리였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기만 하다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조용히 돌아가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오만한 인간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자기들이 무시해온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어떻게 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인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5시가 되면 미선은 누구보다 먼저 상점가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셔터를 들어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리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전날 밤부터 끓여둔 육수의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냄비의 뚜껑을 여니 하얀 김이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선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한 꼬집 더했습니다. 돼지뼈와 채소를 오래 끓인 국물은 우윳빛으로 우러나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주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남자가 과일 상자를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죠.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가게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메뉴판을 세우고 냉장고에서 절인 반찬을 꺼냅니다. 조미료를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정렬하고 젓가락을 채우고 컵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익숙한 동작이 정해진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6시가 되자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주머니, 정식하나요? 딸이 좋은 데로 시집 갔다면서요? 연원동 쪽이면 부자 동네 아니에요? 미선은 음식을 내오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네, 뭐 잘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 가슴 깊은 곳이 조여오듯 아파왔습니다. 손님은 반찬을 한 입 먹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겠어요. 좋은 집안에 들어가면 평생 편하게 살 테니까. 미선은 대답 대신 컵에 물을 채워주고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출근길의 회사원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른 운동을 마친 노인들이 따뜻한 국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사코는 앞치마를 벗고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딸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에서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아야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빠진 듯 낮고 작았습니다. 예전의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밝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아야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아,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제대로 먹고?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걱정하지 마.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억눌러 흐느끼는 작은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야? 뭔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뭐가 깨진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딸의 대답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처럼 즉각적이었습니다. 미선은 뭔가를 더 물으려 했지만 딸이 먼저 말을 끊듯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을 보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혼났나? 신혼이라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미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야카가 단 5초 만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사진을 올리던 아이였는데 몇 달째 아무런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결혼식 날 그대로였고 스토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에도 딸은 태그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미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귓가에는 계속 아야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떨리던 목소리, 갑자기 끊긴 통화, 텅 비어있는 SNS,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잠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어딘가에서 문 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 사랑해.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모티콘을 잔뜩 붙여 긴 문장으로 답장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문자는 분명 따뜻했지만 미선의 마음은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 감각이 가슴을 세게 짓눌렀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이 부르르 하고 진동했습니다. 미선은 몸을 뒤척이며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미 진동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 40분에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딸이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새벽 2시 40분에 전화를 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원을 꺼두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같은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얼굴도 씻지 못한 채 옷만 대충 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수프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야카뿐이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는 힘이 빠졌고 손님들의 말소리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검은 덩어리처럼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선은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고 음식을 내는 손마저 떨렸습니다.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됐어. 그날 밤도 미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 옆으로 돌아 눕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아 괜찮은 거지? 중얼거리면서도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잠에 빠진 미사코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은 축축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검은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찰박 찰박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왜 이곳을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다리는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복도 끝에 낡은 나무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새에서는 검은 액체 같은 것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거칠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호흡 사이로 작은 신음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미선은 문 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아래 틈에서 하얀 손 하나가 천천히 뻗어나왔습니다. 손목과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멍이 여러 개 있었고 손톱 주변에는 찢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 손은 떨리며 미선을 향해 간절하다는 듯 손가락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안쪽에서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와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쉰 숨에 섞여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딸아. 미선은 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문이 안쪽에서 세게 닫혔고 틈새로 뻗어나오던 손은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딸아, 딸아, 열어줘.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려 보았지만 안쪽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미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아,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한동안 거친 숨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손을 더듬어 옆에 있던 휴대폰을 붙잡고 화면을 켰습니다. 오전 3시 15분. 미선은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컵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을 따르다 테이블 위에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목의 갈증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멍투성이의 손, 핏자국까지 모두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원을 꺼두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만 변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엄마야. 제발 전화해줘. 엄마 너무 걱정돼. 하지만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환한 웃음, 시집가던 날의 불안한 표정, 최근의 힘없는 목소리,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게로 나갔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 얼굴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손이 떨려 물의 감촉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지만 몸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프를 끓이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늘 배달을 오던 단골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가게에 절인 반찬을 가져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용기를 내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따님, 장부 쪽에 사시죠?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 근처로 배달을 가는데요. 어제도 근처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은 국자를 내려놓고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인터폰을 눌렀는데 청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 있는 여자가 나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미선은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집 어디였어요? 청년이 말한 주소는 바로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반찬을 들고 나간 뒤에도 미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손님들의 주문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국자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딸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야 해. 그걸 핑계로 직접 찾아가 딸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더 늦으면 안 돼.
내가 직접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가게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쉽니다. 굵은 펜으로 급히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란을 깨 그릇에 넣고 젓가락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껍질이 그릇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꺼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물을 부으니 노란빛이 팬 위에 퍼졌습니다. 이거 좋아했지. 혼잣말을 하며 계란말이를 말아 올렸지만 마음이 급해 불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이 검게 타버렸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고 다시 계란을 깼습니다. 이번엔 불을 줄이고 천천히 말았습니다. 소고기 조림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과 고기를 넣고 간장, 설탕, 생강을 넣으며 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어. 급히 반찬통에 담다가 칼날에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밴드를 붙이고 다시 반찬을 담았습니다. 가방을 들자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거운 조림통을 넣다 가방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짐을 챙긴 뒤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상점가를 나섰습니다. 옆 가게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주인님, 오늘은 쉬세요? 어디 가세요? 미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딸을 좀 만나러요. 남자는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은 큰 길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빈 택시가 멈췄고 미선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전원장부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물었습니다. 장부 쪽 어느 주소인가요? 미선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린 채 주소를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미선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거긴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죠. 장관이나 재벌도 산다던데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상점과 좁은 골목과 아파트, 작은 슈퍼가 지나갔고 점점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자 집들은 점점 커졌고 담장은 높아졌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경비원이 서 있는 집도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정돈되게 주차돼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며 딸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사위에 어딘가 비웃는 듯한 미소, 좋은 집안이라는 말이 그때는 축복처럼 들렸지만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왜 그토록 숨이 막힌 듯한 목소리였을까? 그때 느꼈던 불쾌한 감각이 다시 되살아났다. 택시는 언덕을 올라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미사코는 택시비를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철문은 높고 견고했다. 문 옆에는 작은 인터폰과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미선은 반찬이 든 가방을 꼭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딩동. 인터폰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잠시 기다린 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버튼을 눌렀다. 딩동.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선은 인터폰에 귀를 바짝 대고 안을 향해 외쳤다. 딸아, 엄마야. 딸아.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미선은 휴대전화를 꺼내 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전화를 끊고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1초, 2초, 3초 계속 눌러보았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그때 인터폰 화면이 잠깐 켜지며 거실의 일부가 비쳤다. 소파와 테이블이 보였다. 하지만 곧 화면은 꺼졌다. 누군가 일부러 화면을 끈 걸까? 미선은 문 앞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하기 전 딸이 조용히 말하던 날의 일이었다. 엄마, 혹시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암호를 누르고 그냥 들어와. 내 생일 내 자리야. 그땐 그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야카 표정은 몹시 진지했다. 미선의 손이 자연스럽게 인터폰 옆 키패드로 향했다. 4개의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딸의 생일이었다. 눌러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미선에 여러 번 망설였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떨렸다. 남의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내 딸의 집이잖아. 미선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4자리 숫자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조금 열렸다. 미선에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문을 밀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잘 관리된 정원이 펼쳐졌다. 잔디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깔끔했고 양쪽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소나무 아래에는 단정한 관목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흰 자갈이 깔린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둘레에는 둥글게 돌이 놓여 있었다. 연못 속에서는 잉어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계절에 맞춘 꽃들도 정갈하게 심겨 있었다. 붉은 동백, 노란 개나리, 하얀 목련이 제자리를 지키며 피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새 지저김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멀리서 들려올 법한 차 소리나 사람 목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귀를 막아버리는 듯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선의 반찬 가방을 더 세게 쥐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자갈이 자작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현관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돌리자 문은 조용히 열렸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작게 말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커다란 소파의 쿠션은 지나치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는 미사코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름도 모를 추상화와 풍경화뿐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건반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유리 테이블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잡지 한 권, 리모컨 하나, 컵 하나조차 없었다. 미선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소파 쿠션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듯 움푹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전시장이나 모델하우스 같았다. 미선은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부엌은 더 기묘했다. 싱크대는 비어 있었고 수도꼭지는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다. 설거지도 거의 없었고 물바지에는 접시 2장과 컵 하나만 놓여 있었다. 행주도 깔끔하게 개어 걸려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요리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조리대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생수 몇 병, 우유 한 팩, 간장과 된장 같은 조미료 몇 개뿐이었다. 야채 칸은 비어 있었고 냉동실에도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임신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있어야 할 과일, 채소, 반찬, 영양제, 간식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열어보았다. 구겨진 티슈 몇 개가 있었고 그 중에는 노란 얼룩이 묻어 있었다. 토한 흔적처럼 보였다. 하얀 티슈에 선명히 남은 얼룩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약 봉투도 몇 개 보였다. 진통제와 위장약 포장이었다. 깨진 접시 조각도 섞여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이 티슈 사이로 보였다. 미선의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다. 나무 계단은 삐걱거림 하나 없이 견고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주위를 살폈다.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지만 딸이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뿐이었다. 어린 시절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 딸은 이 집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듯했다. 침실 문을 열어보았다. 침대는 호텔 침대처럼 반듯했고 베개도 곱게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시계 하나만 놓여 있었다. 잠을 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선은 시트를 만져보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옷장을 열어보았다. 남편의 옷은 깔끔하게 걸려 있었지만 딸의 옷은 구석에 몇 벌뿐이었다. 그마저도 결혼 전에 입던 오래된 옷들이었다. 미선은 옷을 만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졌다.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기 침대가 조립 도중 멈춘 채 놓여 있었다. 옆에는 아기 옷세벌이 개어져 있었고 작은 담요도 하나 놓여 있었다. 그뿐이었다. 기저귀, 분유, 젖병, 장난감 같은 것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구석에는 빈 박스들만 쌓여 있었다.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맞는 걸까? 미선은 혼잣말을 했다. 1층으로 내려가려 계단을 내려오던 중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였다. 미선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거실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큰 통유리문 쪽에서 들려왔다. 미선은 계단을 급히 내려가 거실로 향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원만 보였지만 이제 유리문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정원 한쪽에 이상한 덩어리가 보였다.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유리문 손잡이를 붙잡고 힘을 주어 열었다. 거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피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미선은 정원을 향해 한 걸음, 2걸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 덩어리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임신 6개월 된 딸이 로프로 결박된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고 줄에 쓸린 피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에는 더러운 걸레가 억지로 물려 있었고 걸레 사이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앞으로 떨어져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왼쪽 얼굴에는 검푸른 멍이 크게 번져 있었고 오른쪽 눈가도 붉게 부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팔과 다리에는 수많은 상처가 보였다. 오래된 상처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새로 생긴 상처는 푸르게 번져 있었다. 옷은 더럽고 피가 묻어 있었으며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불룩 나온 배가 눈에 띄었고 그 배를 감싸듯 손이 묶여 있었다.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발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그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뒤에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은 크게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딸아.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미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에 걸레가 물려 있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딸 쪽으로 한 발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팔을 뻗어 미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선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육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선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건 그냥 폭력이에요. 학대입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 뭘 안다고. 평생 시장에서 찌개나 끓이던 주제에 감히 우리 집 교육 방침에 입을 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선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우월감과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무게를 알아요. 대대로 명문가예요. 조부는 고위관료, 아버지는 장관이었어요. 난 그런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는 먼저 복종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그 말이 미선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귀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음식이나 팔던 집안에서 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모르겠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뒤에 서 있던 사위가 팔짱을 낀 채 어색하게 웃으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불쾌함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조금 강한 것뿐이에요. 다들 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시어머니와 땅바닥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이대로면 죽어. 그러나 입에는 걸레가 물려 있어 엄마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까지 젖어 흰 티셔츠의 깃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선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딸에게 가야 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물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야카의 분홍색 머리끈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소중히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딸의 슬리퍼 한 짝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이 인간들의 손에서 내 딸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한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얼음처럼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도 털지 않았습니다. 손과 무릎에는 자갈 자국이 선명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햇빛이 미선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미선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식당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기로 결심한 사람의 차갑고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시장 냄새가 집안까지 들어오겠네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긴 고급 주택가예요. 아무나 들어와 소리칠 곳이 아니라고요. 지팡이를 짚은 채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햇빛에 반사되어 흔들렸고 정돈된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유와 경멸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존재를 심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고 천천히 가방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이라도 부를 생각인가요? 불러보세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나 보죠? 경찰서장, 검사, 판사 아는 사람 넘쳐요. 사위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경찰 번호가 아닌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사위는 불안한 듯 발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자 미선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다. 식당 주인 미선이 아니다. 재단 그룹 회장이다. 그 한마디에 정원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지만 시어머니와 사위는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이 주소로 와라. 10분 아니다. 경호팀, 기록팀 전원 데려와.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출발합니다. 차량 3대 투입하겠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지 않고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기록팀은 촬영, 녹음, 증거 채집 장비 전부 가져와. 응급 처치 가능한 인원도 포함시키고 의료 가방도 잊지 마라. 알겠습니다. 10분 이내 도착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시어머니와 사위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동시에 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식당 회장 말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위도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과해요. 이제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묶여 있는데 조용히 돌아가라고? 미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에 물린 걸레 사이로 침이 흐르며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아가. 엄마가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어. 곧 끝날 거야. 10분이 조금 지났을 즈음 아래쪽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 브레이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규칙적이고 빠른 발소리,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근처 집들의 창문이 하나둘 열리며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급 주택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철문 앞에서 무전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알파팀 도착. 브라보팀 정문 기계 점검 중. 홈팀 차량 진입 완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장의 위치 확인. 정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N팀 대기 상태 유지.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한 줄로 정원 안으로 들어왔다. 6명, 7명, 8명. 모두 같은 복장, 같은 표정으로 움직였고 앞에 3명은 경호원, 뒤쪽 사람들은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입가의 비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창백함이 퍼져갔다. 사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중 한 사람이 미선에게 빠르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정확하고 훈련된 동작이었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뒤 딸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입가에 웃음은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으며 손에 쥔 지팡이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위는 다시 한 발짝 물러서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미선은 사위를 가리키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녀석, 사위. 우리 계열사 전략팀 팀장 맞지? 김비서는 즉시 재킷 안쪽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김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 틀림없습니다. 땡땡그룹 사나홀딩스 전략팀 팀장 사위, 현재 재직 중입니다. 입사 4년 차, 최근 6개월 전 승진. 연봉은 7,5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듯 정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사위의 입이 크게 벌어졌고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려갔다.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힘없이 풀리며 입술이 떨렸다. 그럼 저분이 진짜 회장?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제야 미선은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무시하던 그 시장의 식당 주인. 동시에 이 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이기도 해.
내가 가난한 집안이라고 멸시하던 그 시장의 식당 여자가 내 회사의 진짜 오너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햇빛이 미선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 얼굴은 더 이상 시장의 식당 여주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냉정하고 강인한 경영자의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에서 놓친 지팡이가 돌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정원의 정막을 갈랐다. 경호원들은 미선의 지시를 기다리며 일렬로 서 있었고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정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홈팀 직원 한 명이 카메라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현장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딸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이 상황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호팀 2명이 그 눈빛을 보고 즉시 움직여 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손목과 발목에는 수십 겹으로 밧줄이 감겨 있었고 너무 세게 묶인 탓에 피부는 붉게 부어 있었으며 곳곳에 피가 스민 자국이 보였다. 한 명은 작은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밧줄을 자르고 다른 한 명은 딸의 등을 받쳐 몸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입에 물려있던 걸레를 빼내자 딸은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여러 번 기침을 했다. 미선은 경호원들 사이로 들어가 딸을 끌어안았다. 딸의 몸은 지나치게 차갑고 떨리고 있었고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다. 딸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딸의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딸은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으며 입술은 창백했다. 다른 경호원 3명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딸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벽처럼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지팡이를 주우려 하자 경호원 한 명이 발로 지팡이를 멀리 차버렸고 지팡이는 자갈 위를 굴러 연못 쪽으로 날아갔다. 홈팀 직원 4명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 노트북, 서류 가방, 측정 도구들이 가득했고 한 명은 전문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미선은 딸을 안은 채 고개를 들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정원의 상태, 그리고 내 딸의 몸 상태, 전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하나도 빠짐없이.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한 명은 전체를 촬영하며 밧줄의 위치, 떨어진 지팡이, 땅에 흩어진 딸의 슬리퍼와 머리끈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다른 직원은 아야카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촬영해도 괜찮겠습니까? 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손목과 팔, 발목에 남은 자국과 부기, 목 주변의 상처를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딸은 눈을 찡그렸지만 꾹 참고 버텼다. 땅에는 딸의 피가 조금 묻어 있었고 흙과 섞여 붉고 검게 변해 있었다. 직원은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해 투명한 용기에 담았다. 떨어진 걸레도 비닐봉지에 넣었다. 침과 눈물, 피가 섞여 악취가 나자 직원이 얼굴을 찌푸렸다. 한 팀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김비서가 선두에 서서 방마다 문을 열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욕실, 침실을 차례로 살피며 서랍과 선반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고 첫 번째 방은 게스트룸으로 특이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넓은 드레스룸이었고 한쪽 벽 전체가 옷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고급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신발장에는 명품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직원이 옷장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다른 옷장보다 깊이가 있어 보이는 곳에서 멈췄다. 안쪽 벽이 유난히 어둡게 보였다. 옷을 한쪽으로 밀고 벽을 두드리자 텅텅 하는 공허한 소리가 났다.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김비서가 다가와 자세히 살피더니 벽의 한 부분에서 숨겨진 작은 버튼 같은 것을 찾아냈다. 버튼을 누르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벽 일부가 안쪽으로 밀리며 숨겨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창문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는 작은 밀실이 나타났다.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벽 한쪽에는 여러 종류의 지팡이와 채찍이 걸려 있었고 굵기와 길이가 제각각이었다. 옆 선반에는 밧줄, 가는 대나무 막대, 손목과 발목을 묶는 데 쓰였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쇠로 된 족쇄와 채찍처럼 보이는 도구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공구 상자처럼 용도별로 분류되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천장과 벽 구석구석에는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아직도 녹화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 2대와 여러 개의 USB 메모리, 그리고 두툼한 수첩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김비서는 그중 한 권을 집어 펼쳐 들었다. 수첩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악몽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었다. 2024년 9월 15일 식사 중 수저를 떨어뜨린 벌 15회 2024년 10월 3일 말대꾸 3회 뺨 10대 정원의 무릎 꿇림 2024년 11월 7일 임신 5개월인데도 걷는 속도가 느린 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더욱 잔혹해졌다. 김비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손은 떨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고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 집 며느리는 이렇게 키워왔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홈팀 직원들은 묵묵히 증거를 수집하며 촬영을 계속했다. 그때 미선이 정원에서 천천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왔다. 딸은 보호 요원에게 맡긴 채 그녀는 숨겨진 방 앞에 멈춰섰다. 방 안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미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안에 있는 건 종이 한 장, USB 하나까지 전부 가져가. 미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집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전부 드러내. 직원들은 즉시 숨겨진 방 안으로 들어가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한 명은 벽에 걸린 채찍과 몽둥이를 하나씩 비닐봉투에 담아 번호를 붙였고 다른 직원은 방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녹슨 쇠족쇄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전문 감정이 필요할 정도였다. 서랍을 열자 수많은 수첩이 더 나왔다. 딸에 관한 기록만 거의 1년치.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학대가 날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정원에서 무릎 꿇고 벌을 받는 아야카, 방 안에서 체벌을 받는 모습,
식사 중 꾸중을 듣는 장면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저장돼 있었다. 김 비서는 화면에서 눈을 떼 미선을 바라본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라는 뜻이었다. 정원에서는 딸이 보호요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너무 오랜 시간 무릎을 꿇은 탓에 관절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것이다.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딸을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다. 결국 보호요원 2명이 양옆에서 부축한 채 현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함을 질러대며 홈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감히 우리 집을 모욕할 셈이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다 끝이야. 그러나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보호요원들은 벽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일을 계속했다. 사위는 구석에서 벽에 기대선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주머니 속 손은 떨렸으며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선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정원으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딸은 내가 데려간다. 미선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짓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밝혀질 거야. 이미 신고는 접수되어 있었고 20분쯤 지나자 순찰차 2대가 정문 앞에 멈췄다. 경찰 4명이 내려 정원으로 들어왔다. 홈팀과 조사팀은 정리해둔 증거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숨겨진 방의 도구들, 수첩 기록, 카메라 영상, 아야카의 상처 사진까지. 경찰은 자료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명백한 상해 및 감금 혐의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이쪽으로 오시죠.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나한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경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차분히 수갑을 꺼내 그녀의 손목에 채웠다. 찰칵하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고 햇빛에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는 그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주변 집들의 창문 사이로 사람들이 커튼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자 보호요원이 조용히 다가가 제지했다. 사진 촬영은 삼가주세요. 사위는 시어머니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일단 조금만 참아요.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얼굴도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으며 땀은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위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거기서 구경만 할 거야? 빨리 전화라도 하란 말이야. 하지만 사위는 휴대폰을 꺼냈다 넣기를 반복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김 비서가 미선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인사팀과 연결됐습니다. 사위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미선은 딸을 부축한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만 조금 돌려 짧게 말했다. 지금은 직무정지로 충분해. 사실관계 정리해서 조사위원회는 내일 오전으로 잡으라고 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잠시 후 사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본사 인사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통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미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사위 명의의 의심스러운 계좌들이 모두 조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금이 흘러간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오늘은 우선 자금 흐름만 파악하고 내일부터 하나씩 전부 동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여기 보시죠. 최근 6개월간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명품 구매 내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그 순간 사위가 갑자기 미선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은 채 울먹이며 애원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인생이 전부 끝나버려요. 사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절박했지만 미선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은 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내 딸을 지키지도 멈추지도 않았어. 그게 내가 한 일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혔다.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정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사건 관련자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은 문틈으로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기자들을 막아섰고 김비서는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다. 뒷문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 뒤쪽으로 이동시켰다. 시어머니는 파출소 차량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너희 전부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 한 통이면 다 끝이야. 그러나 소용없었다. 경찰은 시어머니의 머리를 눌러 차에 태웠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고 정문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정원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고 무거웠다. 딸을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미선은 옆에서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날 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용히 사건 관련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대기업 회장 딸 지속적 폭행 감금 피해. 처음엔 스쳐 지나가는 뉴스였지만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하며 기사들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임신한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집안의 민낯이다.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자정이 넘자 주요 방송사에서도 속보가 나갔다. 서울 고급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며느리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의 20대 여성으로 1년 가까이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대저택과 떠나간 순찰차 장면이 반복됐다. SNS와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날 밤 대저택의 불은 모두 꺼졌고 높은 담장 너머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날은 명문가라 불리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고 미사코와 아야카에게는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후 병원 장면. 구급차 안에서 딸은 쇼크 상태에 빠졌고 미선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끝까지 함께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참혹했다. 갈비뼈 골절, 만성 영양실조, 반복된 구속 흔적,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외상.
아이만은 다행히 아직 건강합니다. 그 말에 미선은 처음으로 무너져 울었다.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다 막아줄게. 딸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 미선은 다시 회장의 자리로 돌아왔다. 긴급 임원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재산 동결과 압류, 언론 대응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다. 시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해고 후 횡령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대저택은 경매에 넘어갔다. 명문가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병실 창가에서 미사코와 아야카는 손을 잡고 조용히 햇빛을 받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고 딸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돌아왔다. 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